네,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축제가 열린 것은 분명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동성애 대책위원회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신 이태희 변호사님 나와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이 시청 앞에서 벌어진 퀴어 문화 축제 이것이 어떤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까? 네, 동성애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여러 전략 중에 하나가 이렇게 교과서 같은 게 있답니다. 그런 교과서에는 나온 이 전략 중에 하나가 이제 퍼레이드를 해라. 길거리에서 퍼레이드를 해라. 그것이 아주 중요한 전략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공공연하게 이런 동성애 퍼레이드 함을 통해 그것을 보는 많은 시민들에게 그것이 계속 익숙하게 만들므로 해서 그것을 정상화시켜가는 그런 전략이죠. 근데 공교롭게도 6월에 이런 퀴어 축제가 일어날 때마다 작년의 경우에는 세월호 사태가 있었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메르스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상당히 국민적으로 또 나라적으로 되게 어수선하고 불안한 시기에 이런 퀴어 축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것을 보면 정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또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절박함을 또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또 메르스의 병균과 이게 좀 이렇게 에이즈 병균과 이게 합쳐지면 뭐 변이가 일으켜진다라는 그런 의사 선생님의 조언도 있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에이즈와도 상관없고 메르스와도 상관없는 건강한 시민 운동이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차별금지 법안의 통과가 이들의 최종 목적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 퀴어 축제가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 동성애자분들이 지금 차별금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전략 중에 하나로 삼고 있는데 예. 일단 이렇게 여러 국민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런 퀴어 축제를 강행함을 통해서 어떤 자신들의 세력을 집결시키는 영향을 집결시키는 그런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국민 대다수가 지금 이런 메르스 사태에서 불안하고 또 심기가 여러 불편한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할 때 분명한 역효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제가 작년에 이 퀴어 축제하는 것을 제가 본 일이 있는데 정말 뭐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엉덩이가 훤히 드러나는 그런 속옷을 입고 시내 한복판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옆에 어머니가 아이 눈을 가리고 지나가는 장면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엉덩이가 훤히 드러나는 속옷을 입고 광화문 한복판을 돌아다니면 공연 음란죄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 근데 이분들은 그것을 자신의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매해 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차별 금지란 정말 뭔가 결국 이 자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동성애자로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차별 금지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고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자들을 결국은 역차별하는 그 역차별이 사실 이 차별금지 법안의 실체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퀴어 축제를 통해 이들이 주장하는 이 차별금지의 진정한 의미를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막아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본질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네. 그런데 전 세계가 이제 동성애를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어떤 대안을 좀 세우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전 세계가 동성애를 찬성하는 분위기라는 말에 사실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조금 더 솔직하고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일부 선진국에서 찬성하는 분위기지 지금 현재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킨 나라가 전 세계에서 약 16개국 그다음에 이제 시민 결합을 인정한 국가가 한 30여 개국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전 세계 국가가 50개 정도 된다면 뭐 대부분의 세계가 동성애를 찬성하는 분위기로 간다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200국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 세계를 따지면 일부 국가에 불과해요. 예. 다만 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킨 나라들이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선진국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죠. 선진국이 따라가면 모든 것들을 다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선진국이 먼저 걸어간 여러 그런 부작용들이나 문제점을 우리가 미리 보고 받아야 될 것, 거부해야 될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미국이나 여러 전 세계 선진국이 동성결혼 합법화 추세로 나간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반드시 그 추세로 나가는 것이 선진화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오히려 그들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정말 깨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동성애 반대 운동을 마치 기독교가 소수자의 인권을 탄압하려는 분위기로 몰고 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전략적으로 저희 기독교계의 이런 동성애 반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 두 가지, 소수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인권이라는 단어입니다. 예.
먼저 인권이라는 단어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인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간의 권리지 않습니까? 그럼 인간의 권리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우리 창조주로부터 온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예요. 사실 이 정신이 미국 독립선언문에 그대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로부터 양도받은 권리가 인권이라고 분명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미국 독립선언문에서 선언한 그 선언이 모든 국제인권법과 미국 헌법을 비롯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사실은 기초입니다. 자, 창조주로부터 양도받은 권리라 함은 창조주가 인간에게 부여하신 권리이기 때문에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군주나 그 누구도 함부로 그 권리를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동시에 창조주로부터 양도받은 권리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우리에게 양도하지 않은 권리는 인간의 권리에 포함되지가 않는 겁니다. 마치 태초에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권리가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동성애를 따먹을 수 있는 권리가 인간에게 주어진 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 인권은 인권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권리가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제한된 권리죠. 그 제한된 권리를 저희가 윤리적 제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동성애자들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윤리적 제한들을 제거하는 것이 마치 인권을 위한 것인 양 왜곡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예. 소수자 전술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소수자 부분은요. 우리가 민주사회에서 모든 의사결정이 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다수자와 소수자의 의견이 충돌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민주사회가 통합적으로 잘 발전을 하려면 이 다수 의견을 가진 자들이 소수자의 의견들을 잘 이해하고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을 소수자라고 규정을 하고 다수자는 가해자, 자신은 피해자라는 일종의 프레임을 확산을 시켜서 자신들을 피해자라는 인식을 계속해서 확산을 시킵니다. 이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성애자들이 자기 자신을 성적 소수자라고 표현하는 이유도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예.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부분은 소수자 우리가 반드시 품고 함께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숫자적으로 소수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소수인지를 판단을 해야죠. 그 부분에 있어서 동성애 때문에 소수인 것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줘야 된다. 이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차별금지법도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성애에 관해서 어떤 법적 제한이 해제될 경우에 그들이 이제 점점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서 보호받으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들이 이제 가능한 요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요구들을 해올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마음껏 동성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법적 제한이 없어요. 네.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것이 이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혼을 재정의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동성애 한다고 처벌하나요? 아니죠.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동성애를 하는 것이 자유라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도 우리의 자유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막는 거 차별 금지라는 이름으로 막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특별히 이제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게 되면 그래서 결혼을 이제 동성 결혼까지 포함시키는 의미로 재정의를 하게 되면 일부 다처제나 근친 결혼을 막을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동성 결혼은 되는데 일부 다처제는 왜 안 되죠?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논리적 명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일부 다처제나 근친 결혼까지 용인하게 되면 이제는 서구 사회에서는 이미 동물과의 결혼도 허용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이제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단순해요. 동성 간의 결혼을 허용하면서 왜 동물과의 결혼은 차별하는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동성 결혼을 포함시키는 그런 의미로 결혼을 재정의하게 되면 정말 모든 결혼의 형태가 용인될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그러한 경로를 통해 가정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동성애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들 나라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나요? 이제 동성 결혼을 그러니까 네. 동성 결혼을 이제 법적으로 보장하게 되면서 혼인을 재정의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이 붕괴가 됩니다. 예. 그리고 가정이 붕괴가 되면요, 이 사회가 붕괴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사회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선진국들이요, 지금은 선진국이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고 가정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요.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큰 정말 그 큰 쓴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겁니다. 이건 제가 분명하게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 예언이 아니라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렇게 동성 결혼이 재정의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요. 이제 교회에 대한 공격으로 반드시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결혼을 남자와 여자로 구성된 것으로만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 결혼이 정상화가 되면 성경은 비정상적인 책이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비정상적인 성경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정상적인 집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동성 결혼의 합법화 문제는 그 칼날의 끝이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 더 크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게 되어 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반드시 인식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더 큰 일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한국 교회가 지금 동성애를 반대하는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의 사회적 생물학적인 부작용보다는 종교적 주장에만 좀 집중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참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변호사님,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나 뭐 교회 활동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일단 저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가 성경적인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이 사회적인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동성애 반대 목소리를 낼 때 단순히 어떤 성경적인 이유만을 댈 것이 아니라 사회학적인 통계, 여러 수치들을 중립적인 어떤 그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 사회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와 더불어 저희가 정말 이 기초 체력을 미리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공격들이 한국 교회에 끊임없이 지속이 될 텐데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에 충만한 어떤 그런 무장된 그런 삶이 필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가정 생활에 충실하는 것,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또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런 가정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때 앞으로 지속될 이런 공격들을 저희가 이겨낼 수 있는 기초 체력을 키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동성애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너무나 확산되는 것 또한 반가운 일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국민이 나서서 바로잡아야 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겠죠. 동성애 문제 대책위원회 이태희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